12월 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독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 신당 가칭 새로운 물결이 이르면 12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임자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람과 일, 오늘은 방송국 내 미디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소식들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현재 여의대로 서울교 앞 교차로 집회로 인해서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퇴근길 이쪽 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미크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해서 연쇄 확산되면서 지역 감염 이미 전파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결국 국내에도 유입이 됐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목사 부부, 그리고 이들을 공항부터 자택까지 운전해준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 등 5명이 최종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10대 아들에 대한 변이 검사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인데요. 이 부부는 모더나 2회 접종을 완료해 격리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입국 후에 시설 격리되지 않고 이동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를 태우고 공항부터 자택까지 운전을 해준 30대 남성은 확진 전날 400인 교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역 감염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연쇄 확진을 조기에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 목사 부부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또 내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니, 아까 왜 거짓말했대요? 궁금하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국에 어디 다녀오면서 이제 제대로 격리 조치가 안 된 것 때문에 여러 이제 비난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개인적인 사정들로 뭔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걱정되는 건 아까 우리 주인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지역 감염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 변이가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발병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로 상당 부분 전 세계로 이미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델타 변이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미 아차 싶었을 때는 한참 늦은 상황이었던 거를 생각하면 오미크론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역당국도 좀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내일 오전 11시에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나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적
모임은 이제 현재 10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를 네. 4인에서 6인 수준으로 줄이고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나 자정으로 제한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최종 결정까지는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돈을 쓰세요. 정부에서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사실 가장 대목이니까 연말 연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준비를 해서 이 피해 보상 조치가 동시에 병행이 됐으면 조금 더 저항을 낮추고 이 방역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국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방역 강화 조치를 준비할 거면 동시에 피해 보상 조치도 같이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좀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은 강화하면서 보상은 충분히 하지 않는다. 이거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돈을 쓰세요. 보상을 충분히 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보상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 풀렸던 그 꽉 조여졌던 사적 모임이 열리니까 사실 마치 보복 모임을 하듯이 많은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적 모임 안 할 수 있어요. 다만 걱정은 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하세요. 그러면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게 자기 답답한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기주의라고 욕 듣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우리 자영업자들을 내몹니까? 충분히 보상하고 자 문을 잠급시다. 우리 연말 한번 이 위기를 같이 한번 돌파해 봅시다. 대신 나라가 충분히 보상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예산안에서도 피해 보상 최저 기준을 30만 원으로 이제 상향한다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포괄을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방역 상황에 대한 충분한 실탄 준비가 지금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우리나라보다 적게 해준 곳은 없습니다. 선진국들 중에. 자, 지금 2488님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방향 녹색 신호에도 주차장 상태. 여의도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대로에서 서울교 앞 교차로 집회로 전면 통제되었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금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통제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교통이 풀리는 건 아니니까 서서히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쪽 통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행, 순천행, 여수행, 제주행까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잠행도 아니죠. 공개 행보죠. 공개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대표 없이 선대위 출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007 작전인 듯 007 작전이 아닌 듯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네. 어떤가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선대위 회의에도 불참하고 부산 순천에 이어 오늘 제주도를 찾았는데요.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제주도를 찾아서도 도당 위원장 등과 4.3 특별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대표가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과의 갈등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캠프 핵심 관계자의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당대표 사퇴설이라든지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을 거다.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사 조치가 없는 이상 이러한 갈등을 풀거나 당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통보로 풀이되는 대목인데요. 또 이어서 제가 윤 후보에게 뭘 요구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서 이견은 특별히 없었다. 윤 후보에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편 전날 순천에서 이 대표를 만난 천하람 변호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대로 가면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크게 가지고 있더라. 특히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선거전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쏟아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갈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보면 나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나 뭘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을 할 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싱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셈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네. 정도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딱 찍어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한 셈이고요. 돌아갈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돌아갈 거 며칠 있으면 돌아가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본인이 직접 설득하려는 어떤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오늘 이제 제주로 측근 의원들을 몇 보내려는 정도의 이제 네. 제스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그런 제스처가 이 후보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장해찬 특보, 청년 특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준석이 형 뭐 이러면서. 네, 준석이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맞는 건가 싶긴 해요. 안 맞죠. 대표한테 그렇게 공개 발언을 하는 거는 지금의 네.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톤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주목했던 부분이 이런 대목인데 준석이 형 후보께서 출구 전략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장해찬 특보가 그만큼의 권한을 캠프 내부에서 갖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적으로 오히려 이 다리를 놓아도 모자랄 판에 후보가 출구 전략을 안 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윤석열 후보 캠프나 혹은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좀 거친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그 이 대표는 그 자신을 모욕한 발언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어요. 이거 하면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갈등은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거든요. 예. 소위 이준석을 당선시켰던 세력, 민심과 청년이라고 하는 이준석 당대표를 당선시켰던 세력과 윤석열을 당선시킨 세력, 올드보이들 간의 세력 간 갈등이고 선거 전략도 올드보이의 선거 전략과 이준석을 당선시켰던 선거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갈등을 이준석 대표는 그나마 자, 윤핵관, 나를 모욕한 사람 인사 조치하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달라라고 던진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명분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랬어요. 내일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달라질 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에 이제 부연을 좀 하자면 행보의 어떤 맥락을 좀 해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제 이제 순천, 그러니까 호남을 찾았었고 오늘 제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김종인 체제와 이준석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공을 들여왔었던 역사에 사죄하는 행보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4.3 사건이나 호남의 이제 5.18 사죄 이런 거에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일종의 서진 정책이 옳은 정책이었다라는 강변을 하기 위한 일종의 행보의 연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협점을 윤석열 후보와 직접적으로 당장 찾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주 위원장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인사 조치만 되어도 월요일 선대위 출범에는 합류할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것 같다. 그 정도로는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윤핵관 한 분이 어느 언론에 또 초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네, 대체 누구신지. 어제 MBC 통해서 보도된 것들도 굉장히 거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에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좀 거친 충돌의 양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번 주말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월요일 선대위 출범식까지 이번 주말 내일부터 주말 2박 3일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이는데 뭐 어떻게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오늘 윤 후보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도 전화를 드렸는데
마음 정리를 할 때까지 저도 격려를 하고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고 소통 노력을 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 저도 막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표 없는 선대위 출범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에 두 사람이 직접 독대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은 있는데 지금 윤 후보의 말을 의지에, 보면 그 생각이 달린 없어요. 건데. 찾아갈 생각은 없어 보이고 이제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오늘 이제 기자들이 전화 받은 거 있냐고 했더니 전화에 꺼져 있어서 그런지 자기한테 연락 온 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화를 사람 해놨다는 거죠. 결국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외부 인사도 아니고 당 대표거든요. 그럼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어떤 사안에 갈등 지점 풀려고 하면은 사실 직접 만나는 게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읽어주신 것처럼 리프레시를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머리 식혔으면 돌아와라라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어서 어제 명분을 줄 오늘도. 생각이 없다. 예.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휴가 갔던 사람이 명분을 가지고 회사에 복귀하지는 않거든요. 예. 리프레시 한 사람이 무슨 뭐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안 주면 나는 회사에 복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휴가 갔다가 잘 돌아오세요. 뭐 이런 거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바로를 잘 읽으셔야 된다. 오늘까지의 태도는 그랬다. 내일하고 금토일 3일간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 본부장단 인선을 했습니다. 이 본부장단 인선에서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저는 윤건영, 이근형 두 사람이 역할을 맡은 부분이 사실은 본부장단 인선에서는 눈에 띄어요. 윤건영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소위 친노 친문 그룹을 원팀으로 묶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한편 실제로 상황을 장악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상황실을. 선거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예, 지난 대선에서도 네. 상황실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근영 이근영 본부장 같은 경우는 미래 무슨 뭐 본부장이던데 실질적으로 전략을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 전략.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전략을 총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고, 근데 영입 1호 논란도 좀 발생을 했어요. 조동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 조동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과 관련한 그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론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선대위 백혜련 의원도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동현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사생활 논란을 사실상 인정하고 저 같은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냐라면서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당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입 인사 1호고 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이재명 후보의 이제 첫 번째 답변인 셈이죠. 이번 논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굉장히 유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당내의 기류가 어제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영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워킹맘의 안보 전문가고 이제 항공우주 쪽 분야 전문가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30 여성층까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그 이제 투표층까지를 노린 포석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논란의 양상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약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이제 판단을 오히려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보다 힘이 더 센 법이 국민정서법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질문은
충분히 저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대선 국면에서 이 국민정서법을 거슬러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 사생활을 가지고 정치 영역을 사생활로 전부 다 치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다른 기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 대선 국면에서 국민정서법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답변으로 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렸다. 내로남불로 이런 실망을 시켰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 조국 사태의 입장과 관련해서 사죄를 했는데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짚고 내로남불이다. 공정성이 문제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대해서 또 다른 반응들이 또 따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 부분까지를 받아 안겠다는 각오를 하고 오늘은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관련 발언하고는 굉장히 좀 톤이 좀 달라진 건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과도한 수사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동병상련을 자신도 느낀다. 이런 전제를 달면서 사과하는 형식이었는데 네. 오늘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그동안은 주로 야당 쪽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거론하던 단어인데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한 2주에 걸쳐서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사과 행보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선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네, 또 이야기할 수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깔아놓는 어떤 장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의 평가, 뭐 이렇게 잔물결에 평가가 이리저리 휩쓸릴 이유는 없다. 긴 호흡으로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당 작업을 한참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대한민국에서 정당 창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아마 정당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대 광역시도에 최소 네네. 5군데 각 광역시도별로 1,000명씩 최소 5,000명의 맞습니다. 당원을 모아야 되고 5군데 광역시도당 창당을 해야 중앙당 등록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칭 새로운 물결 이게 그 지금 현재 창당 네네. 준비위원회의 명칭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명도 이렇게 새로운 물결로 뉴 웨이브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저희는 새로운 물결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군데 이상의 광역 시도당 창당대가 필요한데 네. 저희가 지금 그 열흘 만에 6군데에 대한 그 창당 발기인대를 마쳤고요. 예, 발기인대에 맞추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하면 2주 만에 5군데에 대한 창당대를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어유, 현재까지 굉장히 빠른데요. 예. 네, 빠릅니다. 이미 부산과 경남은 이미 창당대를 마쳤고요. 네네. 이번 토요일에 이제 충북과 충남 창당대를 마치고요. 네. 또 일요일에는 경기 창당대를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발기인대 마치고 일주일 만에 1,000명의 당원을 모집하는 데 문제없이 했고 네. 아마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기존의 정치 조직이나
기존 정치인들 인맥 활용하지 않고 네. 전원 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일반 우리 이웃들, 시민들, 국민들 다양한 직종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상당 발긴 대표들을 몇몇을 보시면 아마 한눈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네. 소개 말씀드리면 네네. 부산은 34살의 벤처 기업인이 창당 발긴 대표입니다. 네네. 그리고 경남은 발긴 대표검 도당위원장으로 경남 밀양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 활동하고 계시는 농부입니다. 네. 네, 충남은 32살의 그 역도 선수하다 기농한 화해농장 여자 청년 농부고요. 충북은 공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변호사, 네. 또 대전은 호서대 교수 이렇게 네. 5분이 지금 결정이 되셨는데 전부 다가 면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다양합니다. 정치인, 기존 정치인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네네. 그야말로 저희가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에서 나오는 우리 일반 시민,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우리 정치판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모였습니다. 예, 그 조정훈 의원이 계신 시대전환과의 정당과 당과의 관계는 시대전환이라는 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대전환에서는 공개적으로 저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시대전환과 이 조정훈 의원은 지금 일부 분들이 저희 캠프 일도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다만 지금 저희 창당 작업은 시대전환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이건 네네. 대선 진행 경과에 따라서 정당 간의 관계는 별도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합당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지는 나중에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창당 들어가기 전부터 시대전환 당과 또 그쪽에 계신 그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정치적 지지 선언.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공약으로 발표하신 5호 공약 발표하신 권력구조 대개혁. 어떤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권력 구조에서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네. 이런 불행이나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도한 권한 집중된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하는 그 개헌을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밖에도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개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개헌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하는데 네. 임기 1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헌법 개정 국민회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맞춰서 각 정당이 후보를 비례대표로 내고 정당 투표에 따라 권역별 비례를 구성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제 여름이면은 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이 국민회의가 출범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1년 임기 내에 개헌안에 합의를 내서 도출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합의를 내서 도출한 개헌안은 국회로 보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1년 뒤인 2023년에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그때 개헌에 이제 합의가 돼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2024년 총선 때 21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뽑힌 대통령은 2년 임기만 채우고 이와 같은 개헌과 함께 임기를 마감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4년 총선과 함께 제7공화국이 출범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손학규 출마 선언하신 손학규 전 의원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이 개헌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이 이제 2년 임기를 현실로 채우자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꾸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네.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고요. 총리에게 헌법이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예.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네, 4년 중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대통령 임기에서 전국 선거가 3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국정의 안정 운영이 될 것이고요. 네. 다만 내년에 뽑히는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을 위해서 자기 임기를 스스로 줄이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네. 방안을 보니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런 방안도 내놓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 혈세로 정당에 국고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네. 거대 정당이 한 분기에 네. 받는 국고보조금이 100몇십억씩 받아요. 네. 그 돈으로 거기 있는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쓰는 경비를 다 대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이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하는 정치 조직에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걸 폐지하고 대신에 유권자 1인에게 5천 원씩 정치 바우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러면, 데다가 돈을 몰아주자. 그렇습니다. 그 바우처를 주는 것이지요. 지금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1,000억이 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5천 원씩 바우처 주면 2천억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책과 정당이 지지할지는 유권자가 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파면시키자 하는 것이 국민 소환제가 소환제고요.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또 국회의원 보수를 우리 전체 국민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면은 금년도 기준으로 네. 연봉이 한 8,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네. 내년은 9천만 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지금 9명이거든요. 네. 이것도 줄이는 것이고 네네. 또 국회의원은 3선을 초과하게끔 국회를 의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왜 이 국회가 또는 정치인이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니라 봉사로 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와 이게 같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나치게 정치에 대한 냉소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의 공약 아니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와 네. 같은 방식은 정치 직업군들이 그동안에 그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면서 40년간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분점해오면서 지금의 정치 기득권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것을 깰 수 있는 거는 이분들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네. 자기 분이 못 갔기 때문이죠.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 정치가 봉사가 되게끔 하게 하고 국민이 정치 바우처 5천 원씩 주는 그 자체가 온 국민의 그 건전한 정치 행위거든요. 근데요. 이런 그리고,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당원 숫자가 지금 300만, 400만 양당은 그렇잖아요. 예예. 예. 그 당원들이 그 바우처 받아가지고 다른 당에 줄지는 잘 의문이긴 합니다. 결국은 아닙니다, 또 앵커님. 큰 대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예. 앵커님 이렇습니다. 지금 네. 정당 보조금은 거대 정당으로 다 갑니다. 네. 그럼 배분 그렇지만 방식을 바꾸면 안 되나요? 배분 방식을 바꿔도 원내 네. 의석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 말씀은 예. 그 국세로 지원하는 그 의사결정을 네. 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의 거대 정당에서 그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이 진입장벽을 막는 이 틀이 무너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이제 정치개혁이나 이 지금 최근에 나온 권력구조 대개혁안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우리 네네. 김동연 후보님은 이 네.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네네. 없어서 자 기본 네네. 시리즈 관련해서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 시리즈요. 예. 예. 지금 거대 양당 후보가 제기하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시장 경제 원리와 경제 철학에 대해서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시리즈는 네. 그
예컨대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AI나 로봇과 관련된 일의 미래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론들인데 네. 마치 이것을 보편적 복지처럼 전 국민에게 깔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 소득에 대한 철학 부재고 실제로 네. 이와 같은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의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다음에는요. 그리고- 예. 네네. 맞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와 같은 돈을 쓴다는 의미는 그와 같은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사업들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00조 돈을 써서 깔아주는 돈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과 네. 이 일자리와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투자하는 돈에 쓰겠습니까? 하는 선택의 네. 문제에 있어서 결코 우선시 높은 일이 아닙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제 이거 철폐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 또 최저임금제를 그거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해서 네네. 이것도 뭐 거의 뭐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호히 반대하셨어요. 52시간제 철폐에 대해서는. 그는 경제와 이 노동시장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직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은 해야죠. 네. 저도 부총리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네. 또 근로시간을 일정한 순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의 질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네. 그 원리를 지키는 하에서 우리 시장의 수용성과 또 현실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를 해야지 네. 이거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최저임금 이하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일도 모르고 무시한 거다. 예. 네, 경제의 일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경제를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게 사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마지막 네네. 질문 이건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심상정 네, 후보가 그러겠습니다. 제3지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님 또 손학규 후보님도 같이 네 분이 제3지대 연대 이거 가능합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네. 이 거대 양당이나 정치 기득권 깨는 것, 제가 얘기하는 기회의 나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지금 계신 네 분이 각각 갖고 있는 성향이나 지향점이 과연 연대나 단일할 정도까지 갈지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의 이 거대 양당들을 깨는 측면에 있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대화는 긍정적이나 연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저는 예상하고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외신 소식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우세종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아공이 WHO에 처음 변이를 보고한 게 11월 24일이었거든요. 진짜 빠르네. 정말 빠르죠. 근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된 국가가 지금 최소 30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보다 일단 확실하진 않지만 감염력이 높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인데 델타 변이를 물리치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바이러스 표본 전체의 4분의 3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미 남아공은 우세종이 됐습니다. 네. 남아공이 오미크론 변이 보고한 뒤에 신규 확진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1일에 8,500여 명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보다 2배나 많은 거였고요. 전전일보다는 4배나 많은 거니까 정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처음 나왔고 남미, 동남아시아에서도 잇따라 첫 번째 확진자가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WHO는 국경 봉쇄하는 실효성이 없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바이러스가 여권 들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다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각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입국을 속속 제한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방침도 바뀔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 얘기는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EU의 행정수반격이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제는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는 EU 국가들 중에 처음으로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벌금을 물린대요. 어기면 매달 1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씩 벌금을 계속 내게 한다고 합니다. 매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어떤 바이러스인가에 대한 지금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전파력이라든가 뭐 예. 파괴력이라든가. 그래서 수주일이 이제 이걸 파악하는 데 걸릴 수 있다라고 WHO가 얘기를 했지만 며칠 내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 접종에 회의적이던 일부 공중보건의학계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부스터샷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대항 백신 네. 얼마나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으로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제약회사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사는 필요하다면 100일 이내에 출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도 백신 제조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어서 빠르면 내년 3월에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때 시판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해줘야 실제로 이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어쩌면 2분기쯤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식품의약국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해주면 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코로나19 첫 번째 웨이브가 있었고 큰 네.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 델타 웨이브가 있었고 그렇죠. 세 번째 오미크론 웨이브가 온 건데요. 네. 앞에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즉 전파력과 치명률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이 세 번째 웨이브도 전 네. 세계가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네. 사실은 이 보건 불평등 이 백신이 그렇죠. 남아공의 10%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게 뭐 백신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 비싸서 못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리고 선진국들이 80% 이상을 다 독점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불평등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선진국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신 불평등 해결 없이 네. 또 다른 변이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나라에서 또 나올 수 새롭게 있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중미 온두라스에서는 첫 여성 대통령, 심지어는 좌파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28일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시오마라 카스트로 자유재건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의 정치 진출이 온두라스에서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성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호세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영부인이었어요. 근데 2009년에 군부가 남편을 쿠데타로 쿠데타했죠. 축출해서 코스타리카로 추방을 하니까 그때부터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7년 대선에도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이미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에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다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부패라든가 빈곤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카스트로 후보의 인기가 그만큼 상승을 했고요. 12년 만에 좌파 정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권이 부패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와 조직 범죄를 다룰 사법체계 개혁을 주장을 했고 낙태 합법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다시 한번 좌파 물결이 거세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룰라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자 프랑스에서요. 야, 이럴 수 있나? 프랑스 같이 이런 자유, 개인의 네. 자유를 중시하는 데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프랑스 의회가
학교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1일에 통과가 됐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상원에서도 지금 뭐 여당 야당 다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서 내년 2월쯤에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수정이 없이 되면 형법에 학내 괴롭힘이라는 범죄가 신설이 되고요. 네. 괴롭힘의 정도,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괴롭힘이 심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겼어요. 센데. 왜 이렇게 강력한 법안이 나왔냐면 최근 프랑스에서 초중고 학생 10명 중에 1명꼴이 학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2월 1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일을 못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자들은 항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야만적인 저임금 일자리가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휴식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명토박은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월급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할 자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더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역사는 그 시절을 야만,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동물이 될 생각도 왕을 모실 생각도 없는 공화국 시민들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굳이 문자로 붙들어 매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헌법 두 글자를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설치된 특위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양쪽 다 뭐 이재명 비리특위도 만들고요. 저쪽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특위장이시더라고요. 예. 그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사실관계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왜 그 윤석열 후보와 직접 연결되는지 이런 그 연결고리가 좀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해서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뭐 소명되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쪽으로 소위 뇌물 사건 또는 알선 수재 사건 쪽의 수사 동력이 거의 뭐 많이 상실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대장동 의혹 중에 네.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돈이 그렇게 흘러간 이유는 뭔지를 규명하면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건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쪽에 해명 안 될 정도의 거액의 금액이죠. 50억이 흘러 들어간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산재보상금이다. 예, 산재보상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아마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을 보고 그 돈을 준 것일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하나은행이 거액의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선수재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고 법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뭔가 좀 나온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관련자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오늘 아침에도 좀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또 거액의 종잣돈을 대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300억, 360억 정도. 곽상도 의원이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그래서 영장이 당기지 않았거나 그랬던 그런 것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살펴서 좀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의 추적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은 이제 보이는데 그 돈이 그렇게 흘러간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구성 및 유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언론들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종잣돈을 댄 부분에서도 관여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의혹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이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유동규 오늘 뭐 고소고발한다고 해요.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배임 수사가 대장동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장동에서 결과적으로는 본부장 비리에서 본인으로 즉 윤석열 후보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다. 어느 부분을 가장 크게 좀 살펴봐야 된다. 윤석열과 대장동의 연관성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한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 없이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검사 당시의 부실 수사 의혹부터 시작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인 검사 시절의 부실 수사 의혹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은행 그다음에 키넨파트너스와 SK로 연결되는 이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제한 없이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자, 오늘 이 대장동 부분은 부실 수사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중수이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부실 수사에서 이런 부분까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오늘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 그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영장 때는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 즉 이 손준성 검사의 성명불상 검찰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조남관 차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영장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민주당 쪽에서 이 소위 이 특위 국민검증 특위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부실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뭐 디지털 증거라든지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이라는 제보자 간의 통화 녹취록 그다음에 여러 명의 검사가 동시에 움직였던 정황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손준성 검사의 당시 지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단순히 손준성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심지어는 고발장의 접수, 배당, 수사, 기소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장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윗선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수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 자르기 아니냐. 네. 손준성 검사를 꼬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검찰 고위직이라서. 예. 물론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좀 담아서 일단은 네. 구속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차근차근 좀 더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보통의 영장은 신장식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들 좀 망라해서 넣어서 다 담죠. 다. 뭐라도 하나 걸려라. 맞습니다. 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데 네.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좀 그걸 뺐다는 것은 좀 공수처가 그동안의 어떤 수사가 좀 부실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이제 부인 비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 부장 하나씩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소위 공범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던 5명은 전부 다 구속 기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권오수 회장만 구속됐고 이제 곧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최은순 씨 내지는 김건희 씨 소환돼서 조사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혹시 뭐 법사위에서 보고받거나 한 건 없으세요? 아니 법사위에서 특별히 보고받거나 한 건 없고요. 네네. 오늘 이제 그 법조 쪽에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뭐 본인 취재라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취재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네네. 이게 아마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안 이루어진 채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환 조사 없이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당연히 이제 또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청 찾아가셔야 되겠는데. 2013년에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중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서 뭘 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었고. 예, 권오수가 이정필을 소개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내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됐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만 아예 소환도 안 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부인 관련된 이걸 쭉 보면서 궁금한 건 김건희 씨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쪽에서 소개할 때는 사교성 좋고 사업 수완이 있고 본인도 사업을 열심히 잘했던 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커리어가 있는 분으로 한편으로는 소개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또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장모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요 사건에서 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 해달라고 누구한테 맡겼고 어머니한테 맡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쪽이 그 김건희 씨의 본 모습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싸는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쩐주였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코바나 콘텐츠에 10회 정도, 10번 정도 협찬을 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 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마해준 대가로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있어서도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김건희 씨가 한 8억 정도의 자본을 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판결문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 문제가 됐었던 게 논문 관련. 논문, 그러네요, 논문. 네. 그다음에 각종 학교의 이제 교사나 교수로 취업을 하면서 냈던 이력이 좀 허위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의혹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다. 네. 저도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굉장한 커리어 우먼이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와 다른 분에게 모든 자신의 경제적인 걸 다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어떤 분인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모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1심 구형이 하나 나왔던데 잔고증명서
네. 위조 관련해 가지고 실은 굉장히 늦게 기소가 됐죠. 다른 사람들 기소되고 했는데 늦게 기소됐고 1년 구형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사건에서 진술도 본인이 그 좀 한 것처럼 진술도 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기소가 돼서 이번에 이제 1심 구형을 해서 23일 정도에 네. 이제 이것도 선고가 된다는데 11월 예전에 23일. 그렇게 예, 12월 23일 예전에 했던 진술도 있고 뭐 하니까 이 부분도 또 역시 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무죄는 아닐 것이다. 그 형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또 여기도 김건희 씨가 8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8억을 이렇게 조달을 했고 네. 그다음에 26억을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려서 그중에 8억을 그 갚았다. 최은순 씨가 네. 뭐 이런 기사가 쭉 나왔더라고요. 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네. 이 핵심적으로 좀 규명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공공지구는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부분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이상합니다. 허가를 내주면 어떤 기한까지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인가를 해주는데 그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됐던 부분. 그다음에 네네. 통상적으로 뭔가 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개발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을 했고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오늘 보니까 특위 차원에서 어제 양평 현장 방문 계획이 있었다고. 근데 뭐 그 네. 이후에 다녀와서 이랬다라는 보도는 없네요. 양평 현장 방문을 어제 가려고 했는데요. 네네.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내일 네네. 갑니다. 내일 내일. 양평 현장 방문. 현장 방문 이후에 어떤 부분이 확인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장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씨도 다른 판결문에서 민사 판결문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 바 8억을 조달을 했었다라는 게 나와 있고 당시 또 그 윤석열 후보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한 1년이 채 안 되게 가 있긴 했는데 마침 그때가 좀 겹쳐 있어서 본인의 역할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뭔가 제보가 있다거나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인허가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상하게 됐던 부분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미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아마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은 조금 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지만 경찰의 정식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네. 예, 내일 다녀오신다고요? 현장에는 특위에서. 네, 내일 현장 다녀와서 뭐 예.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게 네네. 필요한 법적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 특위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번 주는요. 네, 풍년입니다. 풍년입니다. 네. 풍년. 이거 3개 뽑는 거 너무 힘들었고요. 네. 어제 제작진이랑 10개 해놓고 네. 그중에 3개를 뽑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것도 유독 이제 정치 쪽에서 이렇게 풍년이었어요. 와, 네. 정말 뭐 워낙 많아가지고 네. 뭐 초장부터 버르장머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 뭐 네. 등등등 워낙 많아서요. 네. 그 중에도 엄선한 3가지를 놓고 우리 네.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은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준석 대표
잠적? 뭐 안 보여 다 네. 보이던데 잠적한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준스톤 오늘 제주도에서 어디로 가셨나요? 제 말 들리나요? 자, 이번 주 얘기거리가 엄청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1월 29일이죠.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는 그 웃는 이모티콘에 이제 P자. 네, 소문자 피자.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좀 밑으로 내린 것 같은 모양의 그런 네. 그 이모티콘을 남기고 그 이후로 이제 당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부터 30일 오전부터 예정됐던 일정들이 이제 전면 취소가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 취재가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야, 처음에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각종 말들을 또 본인은 굉장히 조심했지만 네네. 쏟아냈어요. 결국은 2박 3일 동안.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잠적했던 지난 30일 이제 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이제 충청 지역을 방문 중이었던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일정이 바빴다. 하여튼 이 권성동 사무총장과 통화는 했는데 이유를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 대선 후보인 자신이 이 나설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럴 정도의 급의 일은 아니다라는 약간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이제 선대위에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가정적인 질문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이제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 복귀하게 되면 뭐 이런 얘기하다가 리프레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오늘.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기자들이 이 대표가 이제 윤 후보의 최측근 장재훈 의원 부산 사무실 방문해서 윤 후보에게 이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묻자 그 이 대표가 뭐 당무 거부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부산에 그냥 리프레시하러 그렇게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계속 홍보 국장을 통해 보내오면서 이제 당무와 선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어느 네. 정도 리프레시했으면 정권 교체를 위해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건 분명하다. 또 네. 리프레시 어제도 리프레시, 오늘도 리프레시. 예. 언제까지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지. 네. 자,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좀 무게감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무총장을 보내서 해결할 문제 정도로 얘기를 했고 또 뭐 리프레시라고 뭐 오지 않겠느냐,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앞으로 할 얘기가 뭐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이제 별것 아니라는 식의 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리프레시를 하러 갔다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휴가를 네. 가거나 리프레시하러 가잖아요. 근데 휴가를 하고 회사로 복귀할 때 명분이나 네. 이런 건 필요치 않거든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에서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뭐 만난 분들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이 어디 있으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내려오라라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내려가는 건 고사하고 이제 그 전화 통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뭐 무리하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로도 이렇게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압박이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평론가셨던 장해찬 씨가 네. 본인의 준석이 형. 또 그 본인의 SNS 계정 유튜브 계정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제 편한 사이인가 봐요. 그러면서 준석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되게 편한 사이인 것처럼 이 편지 내용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대표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명분을 혹시 뭐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을 혹시 원하는 거라면 후보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었거든요. 꿇고 오든지 오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의 국민의힘 이제 정치인들의 이 첫 메시지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이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이 당대표가 사라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대단한 문제예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에 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술 먹고 뻗었다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헤매고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래 부하 직원을 대하듯이 발언이 나왔었어요. 영선 30대. 원외 30대 당직자. 그리고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이준석 패싱이 이 모든 논란의 이제 시작이었던 것으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선대위 과정에서 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당대표가 자신의 일정을 몰랐던 거거든요. 이 선대위에서 어떤 일정을 꾸려서 당대표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 당대표가 그 일정을 모르고 있었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건데 마치 뭐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이게 또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참 공교로운 게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하면서 집 나간 친구들이 꼭 부산을 가요. 그렇죠. 해운대 가서 밤새 바다를 봅니다. 밤바다 꼭 보면서 그렇게 좀 약간 어른 흉내 내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방황하다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밤마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요. 돈 떨어지면 돌아온다. 돈 떨어지면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가장 먼 곳이니까 먼 곳 중에 하나니까 이제 또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부산을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이미지가 약간 중첩되면서 아직 치기어리다 이런 이미지가 또 약간 더 씌워진 것 같은. 어쨌든 지금 부산, 해운대 밤바다, 여수 밤바다, 제주 밤바다까지 바다 세 군데를 다 둘러보셨는데 이제 동해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남해, 나름 서해, 그다음에 이제 동해로 가셔야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튼 뭐 어딘가로 내일은 또 어딘가에서 딱 짠 하고 나타나실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또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구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얘기도 있었고요. 최저임금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은 제가 가장 눈이 갔던 영양가 없다 싶으면 찍지 마라. 굉장히 자신만만한 후보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 관련된 발언을 두고 굉장히 많은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뭐 52시간 때문에 뭐 기업들이 뭐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라거나 뭐 이거를 넘어서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실 그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으면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다들 뭐 그 이상을 받고 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뭐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됐고 또 이제 청년들 특히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각하는 일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특히 얼마 전에는 이 그 자기 관련해서 뭐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갑자기 말이 좀 꼬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영양가 없으면 찍지 마라까지. 자, 다음 후보. 자, 윤석열, 이준석 얘기는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손 모양도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말씀인데요. 자, 이거 음성 들어보시죠.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운동하는 분들이 잘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양태인데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20대, 30대를 향한 일종의 그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이 얘기 나오니까 김현정 앵커가 여성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깜짝 놀라서 되물으시더라고요. 예. 액세서리요? 예. 야, 듣는 그 아마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서 같이 함께 좀 경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동현 교수 영입 두고 한 비유죠. 네, 맞습니다. 이 조동현 교수가 이제 서경대 군사학교 교수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1호로 영입한 외부 인사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를 두고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저 진보운동 하는 분들이 잘하는 하나의 양태인데 실질과 관계없이 일종의 모양 갖추기 그런 걸 잘하신다.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본인도 적절하지 않다고 먼저 이야기를 깔아요. 그러면서 전투복 비슷한 거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분은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무슨 뭐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다. 뭐 네, 대규모 조직 운영을 경험한 것도 없고 학자로서 뭐 역량을 다 보여준 바도 없는데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건 약간의 그 장식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인데 해명이 저는 더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해명 어떤 해명 내놨죠? 네, 뭐 해명을 했는데요. 당 공보단을 통해서 여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딸 둘만 가진 페미니스트인데 이야. 이 액세서리나 브로치를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놀랍다. 이 남성이라도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브로치를 달고 나오시는지. 네.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네. 이제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을 네네. 마치 뭐 하나의 장식이나 꽃에 비유한다거나 이런 식의 뭐 연예인분들도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은데 본인 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지칭을 하면서 과감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해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분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딸 둘이니까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란 말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액세서리나 브로치를 물론 이제 여성분들만 달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자가 단다, 남자가 단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 액세서리라는 게 이제 어떤 여성을 사람 액세서리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 뭔가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어떤 도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도구로서 사람을 비유했다라는 데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에 저는 김병준 위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남성 액세서리 브로치를 달고 나오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거 대통령 병에 걸렸나? 노역 아니야? 노추 아니야?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끝내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마지막을 던지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만덕산의 전기를 타고 가셨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마하시던 날 이준석 대표가 네. 부산행을 택했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 뭔가 다른 일이 아니 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뭔가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네. 뭔가 자신의 의지를 담은 큰 발언을 하면 꼭 다른 큰 일이 생겨서 묻히는 그런 네. 징크스가 있으셨거든요. 그 네네. 예전에 이제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더 큰 거물이 나타나면 기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 출근하죠. 있다가 네. 부르르 가는 장면, 네, 그런 그러니까 장면들이 몇 개 연출됐었죠. 이준석 대표의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네. 나왔고 월요일날 그다음에 오미크론 얘기도 그때부터 확 나왔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본인은 헌신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손 전 대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정보다도 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네. 슬로건이 슬로건이 굉장히 네네. 유명하죠. 예. 네. 정말 좋은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슴을 길이 남을
가슴을 슬로건이라고 울리는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어요. 네네. 심지어. 네. 자, 결국 당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정치의 진짜 어르신이신데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면서 밝힌 메시지입니다. 네. 예, 저는 돈도 조직도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헤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 나 홀로 대선이다. 이런 말씀.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들불처럼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뭐 만덕산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분의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 약간 처연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자,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요. 네. 세 가지 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은데 윤석열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김병준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손학규. 자, 네. 골라주시죠. MC 장원. 네, 먼저? 아니 손학규 대표가 정말 저희 코너에 잘 등장하지 않다가 간만에 등장을 하셨는데 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막 많을 때 하필이면 또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손학규 대표에게 일단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정상근 기자. 네. 근데 저는 그 손학규 대표가 이 징크스가 깨지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네.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한 것 같은데. 지켜드리나요? 예. 네네.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의견이 다 갈라져가지고 장원을 뽑으려면 제가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네요. 사실 저는 전투복위에 대한 브로치 정도 아닐까. 자칭 페미니스트 김병준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모든 사안이 다 굵직굵직하니까 이게 의견이 갈리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장원을 뽑아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손학규 대표님 죄송합니다. 부산에 리프레시하기로 하기 위해 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네. 이분 말로 오늘의 장원을 상근 장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죄송합니다.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례없이 후보가 많았던 말말말 코너인데요. 네. 이번 주 특히 말들이 넘쳤는데 후보 아니라도 네. 상근 장원으로 선정할 말이 있으면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사람과 일 노동인권 전문 임자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환노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태아산재법 예.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태아의 그러니까 뭐 선천적 질환, 노동자 자녀의 선천적 질환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도록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가령 네. 노동자가 이제 아버지인 경우, 예, 그것까지 아직 산업재해로 커버하는 법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급여 항목도 좀 제한적이고 소멸시효 기간이 너무 좀 짧게 설정된 거 아닌가? 몇 년 설정돼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그 국회에서 네네. 신청 기한을 너무 좀 좁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그 노동계에서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네,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처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들이 태아산재법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뭐 굉장히 태아와 이 모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요? 임산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편의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민법의 원칙에도 정확하게 맞지도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편의적으로 해서 그렇죠. 태아의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쪽이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고 한계 지점이 분명히 지금 임자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든지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이 법원 확정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3년 이내 요거를 기간이 3년 그렇죠. 이내로 지금 한정돼 있네요. 3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만이니까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거기서부터 또 벗어나는 피해 노동자들, 피해 자녀들의 싸움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열어놓지 않으면
3년 이내는 보호한다라고 하면 3년 바깥은 보호를 안 해도 되는 배제 기준이 되기도 해서 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깊이 되면 좋겠다. 일단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들이 태아산자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과 일에서는요, 프리랜서 미디어 노동자들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 바깥에도 많은 프리랜서 미디어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방송작가, 기간제 내지는 비정규직 PD, 스텝, 아나운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가 좀 극적으로 알려졌던 것은 청주방송 이한비 PD 사망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한비 PD는 이제 그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이셨고 청주방송 이재학 PD, 이재학 PD, 이한비 PD와 청주방송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한비 PD는 2016년 10월에 이제 드라마 조연출로 일하시던 분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노동자를 독촉하는 그런 삶이 자기가 가장 경멸했던 삶인데 그런 삶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청주방송 이재학 PD님은 14년간 일했는데 처우 개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여기 이 청주방송 노동자다 근로자성 지휘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1심이 그마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 이제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 올해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이재학 PD는 그 청주방송에서 계속 일을 해왔지만 청주방송의 사용자성이 인정이 안 되고 본인은 프리랜서니까 자영업자다 이렇게 1심에서는 봤다는 거죠. 용역 계약한 거다. 근로계약한 게 아니라.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랑 용역 계약한 거다라고 1심에서는 봤는데 2심에서는 그나마 인정이 돼서 노동자다.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인정이 된 거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분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방송 노동자의 정말 극악한 노동 현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방송계에서 나오는 일단 부당한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죠. 말하자면 개편 때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조명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프리랜서 방송 작가들의 법적 분쟁도 저도 프리랜서 PD를 변호사로서 이렇게 최근에 중노위까지 가 있는데 이거 뭐 노동시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최근 구성 작가, 다큐, 뉴스 보도 분야 작가들 이야기도 거의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던 주제인데 최근에 뭐 아리랑 TV 또 KBS 전주, MBC 보도국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이제 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주로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뭐 2011년 법원 판결이 일단 있고 KBS 그 VJ 노동자성 인정하는 그다음에 쭉 몇 가지 언급드리면 MBC랑 교통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 그리고 MBC랑 대전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CJB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였던 이제 이재학 PD님과 같이 근무하셨던 뭐 파견직 작가, PD, MD 뭐 이런 분들이 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조치에 따라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3월에는 MBC 방송 작가 분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죠. 근데 이거는 뭐 MB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JTBC에서도 그 방송 작가의 퇴직금 문제가 진정이 됐는데 그 결국 위로금 지급하는 합의 형식으로 좀 일단락되는 상황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그 좀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늘고는 있다. 이분들의 이 싸움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인 거거든요. 나는 노동자다. 그렇죠. 노동자의 권리가 근로기준법에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 해버리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영업자야. 존재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권리 투쟁보다 존재 투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근무 환경을 통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어떤 업무,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의 업무를 했느냐. 그런데 그러한 근로 환경이나 업무 내용은 결국 다 사용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가 처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큰 문제가요. 네. 이런 방송국 같은 곳에서 계약 관계가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가령 프리랜서, 파견직, 뭐 정규직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연대가 안 돼요. 직군이 너무 그렇죠.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국이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이렇게 좀 연대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 산업을 좀 나쁜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직군과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표준계약서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 참여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라라는 요구가 좀 과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방송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정규직 그 비율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건 분명하고 네네.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그 업무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당연히. 계약에 따라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그 계약 관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뭐 전통적으로 방송 작가라든지 PD라든지 이런 분들 말고 방송사 분장실 이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사실은 실제로 각 방송사들의 업무 지시를 다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게 근로자성 분쟁이 붙으면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느냐가 그렇죠. 다투어지는데 업무 형태나 내용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요. 그렇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이 내려와요. 몇 시 그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지게 마련이고요. 예.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근데 이제 방송사에서 이렇게 프리랜서들을 쓰는 이유가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그렇죠. 아니면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각각 아니면 둘 다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을 사용 안 하는 업종은 없죠. 네, 당연히 있어요. 없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방송계는 이걸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고 이 사용 형태가 또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는 방송 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중의 관심도나 어떤 시의성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고용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일종의 사장님들의 로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산업의 특성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방송 산업의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방송 산업 100% 비정규직이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기자님들, 뭐 PD님들은 정규직이고 다른 분들은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 예. 방송사 정규직 임원들이 선을 그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일터, 누군가에게는 불안정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일터라고 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경영 판단의 문제로 봐야지 산업의 어떤 관행이나 특성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마다 선을 그은 위치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는 이런 직군이 비정규직인데 어디에는 이런 직군이 정규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늘릴 수 있다. 네.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정규직 유지한다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표준 계약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방송 작가 문제 불거지면서 방송 3사 근로 감독 받았죠. 작가들 근로성 인정한 사례들도 나왔는데
이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벌어진 거고 이거 의미 어떻게 그러니까 청주 방송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재학 그래서 PD. 예, 그 사건 이제 이재학 PD님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가 청주 방송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일하시던 다른 직군의 분들도 정규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경영자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드라마니 영화니 일종의 이제 이른바 K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요즘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만나 뵙는 우리나라 젊은 그 되게 창의적이고 재능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창작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로부터 더 각광받는 어떤 콘텐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노동 환경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 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작가들 일자리 수만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로계약하게 되면 최대 2년까지만 일하고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건지 걱정의 말을 형식상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정규직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 2년 동안 제한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로 악용될 것을 전제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관계 개선하면서 그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악용하는 문제도 같이 개선하자라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현재의 불합리함을 전제로 해서 더 좋게 바꾸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비겁한 변명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우리 구성 작가님들, 다른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 내지는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뾰족한 수가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방송사들이 좀 잘해야 되고. 저는 방송사 그 정규직 노조분들이 정말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 정규직 노조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의 동료이자 동지이자 같은 팀원들입니다. 예,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